오늘 공중보건 강의 기본 이론 시작하는 날이고요. 2021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수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할 건데 지금 이제 2021년 강의가 지난 7월에 시작된 기초 이론 수업이 있었고 기초 이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기본 이론 수업이고요. 기초 이론 수업을 수강하신 분도 있고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예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본 이론 수업이 가장 정말 이 시험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되고 모든 수업 중에서 저는 하나만 들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라면은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사, 보건복지부, 방역직 이러한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가장 기본 과목이죠. 그래서 전공 과목인 공중보건이 이제 이 과목이 되는 거고 보건과 관련된 직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건에 대한 기본 베이스 과정을 좀 밟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보건 내가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은 적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마 기억 하나도 안 날 거고요. 수업 딱 내용 들어가 보면은 저런 내용을 내가 했었나 싶을 만큼 생소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하면은 먼저 그 공중보건은 여러 과목들 한 열 몇 개 되는 과목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이 뭐 국어, 한국사, 영어처럼 딱 단일 과목이라기보다는 이 공중보건 안에는 뭐 질병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역학이라는 연구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통계학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구보건이라던가 모자보건, 산업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행정 뭐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거론한 이 과목들이 각각의 개별 과목들이에요. 자, 그 개별 과목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그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다 압축돼서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중보건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뭔가 쭉 개연성 있게 진도가 나간다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과목들을 쪼개고 합쳐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내용 안에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큰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압축해 놨다 보니까 요약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과목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의 범위가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게 환경보건 같은 경우가 범위가 좀 더 넓고 깊은데 그거를 압축한 게 공중보건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거는 익숙해, 들어본 적 있어, 공부할 만해 라는 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한 번 회독을 하고 두 번째 볼 때는 이런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해도 끝이 없네, 이것까지 봐야 되나 라는 너무나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을 압박해 올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공중보건은 할 만해, 보건행정은 너무 어려워라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중보건은 해도 끝이 없고 너무 어렵다, 어디까지 봐야 할까, 보건행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좀 바뀌어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한 번에 이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정리하고 암기하고 한 번 보고 난 1회독으로 끝낼 거야.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과목이 이거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고 그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 공중보건 완전히 끝내서 해놓고 난 다른 과목을 공부하겠어라고 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다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광범위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1회독으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되고요. 최소한 3회독에서 4회독, 5회독 이상 들어가야 돼요. 기초이론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미 1회독을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이론 수업을 통해서 이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보다 보면은 이제 빤한 내용들이 보여요. 이거는 탁 하면 탁 나오는 그러한 정답들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들
를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되고요. 이해라는 게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깊어질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부터 걱정하고 있는 필수 암기 항목들, 먹는 물 수질 기준이라던가 감염병의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채워 넣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020년 9월이고요. 여러분들이 2021년 아마 3월, 빠르면 3월, 4월에서 6월, 10월 이렇게 시험이 있을 거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게 될 거니까 거의 뭐 짧으면 8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회독수를 늘리고 반복해서 이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 교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교재가 요번에 조금 많이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개정됐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크기랑 볼륨이랑 사이즈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체 3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1권, 2권, 3권인데, 제 교재의 특징은 1권에는 출제 비중 높고 어렵고 헤비한 내용들이 거의 1권에 들어가 있어요. 2권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하고 내용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2권에 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1권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더 의욕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쯤에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그 지친 마음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순서를 제가 그렇게 정해 둔 거고, 그래서 그 전체 목차를 같이 한번 봐보시면요. 자,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파트 1에 들어가 있고요. 파트 2에는 역학과 보건통계, 사실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완전 별개의 과목이고 별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둘 다 뭔가 계산하고 숫자가 나오고 그런 수학적인 느낌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질병과 관련돼서 감염병이나 만성질환, 기생충 질병들 들어가고요. 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내용도 너무 많고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환경보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업보건. 그래서 산업보건과 직업병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과목인데, 이것도 많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각각의 다 한 과목이죠. 식품위생 한 과목, 보건영양 한 과목, 인구보건도 한 과목, 모자보건도 한 과목. 근데 이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파트로 같이 들어가 있고요. 노인 정신보건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이랑 사회보장이 있는데, 자, 우리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각각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파트 10에 있는 보건행정, 사회보장은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에 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더 요약을 해서 그냥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해주시면 되고, 이 파트가 있는 이유는 의료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건연구사 또는 뭐 보건진료직, 그래서 보건행정이 시험 과목으로 있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 공중보건이나 보건학에 보건행정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나와요. 근데 일부 수험서 중에는 보건행정을 아예 공중보건 이론에 포함시키지 않는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번에 서울시라던가 경기도라던가 다 기술직 문제에 2문제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건행정 파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회보장 보건행정 파트가. 근데 이제 기술직 하시는 분들, 보건직 하시는, 그러니까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 일부, 그래서 그 보건행정에서 1권을 공부를 하고 요거를 추가로 더 함으로 인해서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진료직 준비하시는 분들, 보건행정 요 정도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넣고 있어요. 그래서 1권이 이제 파트 1부터 4까지 공중보건 총론, 역학 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2권이 나머지 파트 5부터 10까지가 2권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3권에는
보건의료 관계 법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들, 최신 기출 문제들, 그다음에 공개됐던 문제들만 해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뭔가 찾아보고 싶을 때, 이 내용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싶을 때 3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있어요. 색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만 보고 어느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쉽게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공부하는 데 시간적 효율성을 조금 더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울시만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거 가지고 출제 비중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파트 1부터 파트 10까지 있어요. 쭉 보시면은 뭐 매년 출제 비중은 다르죠, 파트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내용이 출제되는 게 역학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환경보건 내용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2014년부터 2020년 거까지 반영한 거예요. 쭉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트 1부터 파트 4, 4까지, 그래서 환경보건까지가 메인이고 시험 문제 비중도 높고 내용도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공중보건 총론, 역학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까지가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보건행정사회부장도 공중보건 안에서 보건행정사회부장이 이렇게 거의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노인 정신보건은 거의 출제가 안 되네. 또 뭐 인구 모자보건도 출제 비중이 좀 낮네. 여기는 조금 소홀해도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실 필요가 없고, 사실 제가 이 출제 분포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면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몇 점을 맞아야 되냐? 100점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많게는 5과목, 적게는 3과목, 요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 중에서 공중보건은 조금 쉬운 과목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 안에서 점수를 최대한 올려서 다른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100점을 맞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노인 정신보건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내가 그거 틀려도 돼? 아니에요. 그것까지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20문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은 매년 보면 한 80% 정도는 그냥 항상 나오던 데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뻔해요. 그 빈출 내용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그 80% 정도는 이 수업 커리큘럼을 제대로 착실하게 따라왔다, 내가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라면은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맞아요. 공중보건에서 내가 80점도 못 맞았다라면은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20%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기존에 나오던 문제인데 그걸 어렵게 비꼬아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기도 하고, 법에서 정말 이건 모르지 할 법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20% 정도가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문제 출제된 유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2019년, 2020년 문제들로 좀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반복 출제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론인데 반복 출제되는 거,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렇게 만성질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요 문제들을 가볍게 풀어보면은, 자, 만성질환이라는 건 한 번 걸리면 잘 회복되지 않고 점점 안 좋아지고 완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이완 기간이 긴 오랜 기간 질병 상태에 있는 질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자, 만성질환은 그래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고혈압 있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관리가 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지거나 하면 점점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자, 원인이 대체로 명확하지 않다. 고혈압의 원인이 뭘까요? 당뇨병의 원인이 뭘까요? 딱 이게 원인이야 라고 하는 게 없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다요
다요인 질병이다.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완치가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기능이 저하된다. 결국 같은 말이죠, 1번이랑. 자, 4번 보기 보시면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발병한다. 위험 요인이 노출됐을 때 내가 질병 발생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급성 질병, 감염병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금방 질병이 나타나요. 근데 만성 질환은 내가 뭐 짜게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비만이고 이랬을 때 진행이 됐는데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그래서 만성 질환의 역학적 특징은 끊임없이 거의 모든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서울시 2020년 서울시 문제인데 보건행정 파트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를 거둔 다음에 그걸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예요. 국민연금제도도 사회보험제도예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강제적으로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내가 아프면 보장을 받는 거죠. 근데 보험료를 얼마를 내느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요. 그래서 지불 능력,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이 빈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따로 해주고 있죠. 자, 가입은 개인이 선택하는 임의 가입이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제적으로 가입이 돼요. 강제 가입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강제 의무화되어 있는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급여는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이 된다. 자, 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되니까 이러한 부과를 차등 부과라고 해요. 내는 돈이 다른 거죠. 근데 급여는 내가 보장을 받는 걸 급여라고 해요.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받는 보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균등, 급여는 균등하게, 보험료는 차등적으로 내게 되고, 임의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이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옳은 거는 1번.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들. 공중보건에는요,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기초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거고, 기초이론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건데 이건 어차피 이론에서 할 거니까 우리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구 1000명당 200명이 유병률이라는 것은 인구 1000명 중에서 환자가 200명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드려요. 항상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해라. 그게 가장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나눴을 때 인구가 1000명이라면 1000명인데 그 중에서 200명이 유병률이 200명이다. 환자가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200명이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은 800명이겠네요. 검사법에서 민감도 90%, 특이도 90%라는 것은, 민감도가 90%라는 것은 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럼 200명 중에서 90%니까 180명은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을 거고 2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특이도가 90%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환자가 아니니까 음성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90%라는 것은 800명 중에서 720명은 음성으로 판정을 했을 거고요. 나머지 80명은 오진이죠. 잘못 판정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됐을 거예요. 자, 양성 예측도는 뭐냐?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환자가 몇 명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260명
명이니까 260분의 18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60분의 180.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계산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강의를 해드려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계산 문제는 이건 내가 무조건 맞고 가는 문제, 제일 쉬운 문제로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상대 위험도, 비교 위험도를 구하라.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비교 위험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넣을 수 있게끔 방금 전에도 굳이 계산 필요 없이 숫자만 넣을 수 있게끔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거를 분수를 다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구해라라고 나오기도 해요.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거의 다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기술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돼요. 자, 비교 위험도를 구하라는 건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랑 고혈압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뇌졸중 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둘을 비교를 해보라는 위험도예요.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노출군, 고혈압이 없는 사람은 비노출군이라고 해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노출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전체 20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0명의 환자가 발생했네. 200명 중에서 60명의 환자가 발생했대요.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200명 중에서 90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200명 중에서 90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대요. 요걸 비교해 보는 게 비교 위험도예요. 그래서 요거의 비를 이거 계산하면은 1.5 정도가 나오겠네요. 1.5배 너 반이 발생했다. 누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요걸 그대로 찾으면 어떻게 돼요? 200분의 60분의 200분의 90 요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순함계 문제도 무조건 많아요. 근데 이 정도 단순함계 문제면 아주 쉬운 문제로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대기 환경 기준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쉽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보다는 보통 그래서 아황산가스의 연간 기준은 얼마고 24시간 기준은 얼마고 1시간 기준은 얼마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그 연간 기준치를 물어보는 숫자를 물어보는데 숫자가 다 소수점이에요. 0.00, 0.16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식중독 원인이 되는 독소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식품들이 있는데 그 식품들의 식중독이 될 수 있는 독소들을 찾는 문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연독 식중독의 독성분이 되는 게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 이건 뭘 묻고 있냐면 자연독에 대한 식중독은 우리 보거라던가 조개라던가 버섯이라던가 그런 이제 식물, 동물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독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테트로도톡신, 베네루핀, 무스카린 같은 경우는 테트로도톡신은 보거독, 그다음에 베네루핀은 조개독, 그리고 무스카린은 버섯독이에요. 엔테로톡신은 포도상 구균이라는 균이 내보내는 독소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중독은 자연독이 아니라 독소형, 감염형 독소형으로 할 때 독소형 식중독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소 구분하는 것. 이것도 식중독 원인균에서 쉽게 나온 거고 보통은 각각의 원인 식품과 독소를 해놓고 맞는 거 찾으시오, 틀린 거 찾으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주로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어떤 이론이라던가 연구 기법이라던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게 아니라 사례를 적어놓고 이거 어떤 연구 방법이게? 라고 묻는 것. 결국은 연구 기법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암기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기법을 묻고 있는데, 자, 어떤 임신이 늦은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병원에 와서 처음 임신이 지연된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연구 대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호르몬이 이상한 사람들을 노출군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람들을 비노출군으로 두고 이 두 집단의 유병암 발생 여부를 파악을 했대요. 자, 이 연구가 1978년에 수행됐고 폐경 전 여성들의 폐경 전의 여성들의 호르몬 이상군에서 유방암 발생이 5.4배 높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 연구 대상을 누구로 잡았냐면 노출군이랑 비노출군으로 잡았어요. 요거는 뭘 구분하는 기준이냐면 우리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환자 대조군 연구는 연구 대상을 환자군, 대조군,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 환자 대조군 연구고요. 자,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비노출된 사람. 요렇게 비교를 하면 코호트 연구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구분했기 때문에 우선은 코호트 연구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전향적과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차이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내가 지금 노출군과 비노출군을 둔 다음에 이 사람을 2020년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30년, 2040년까지 추적 관찰하면 전향성, 미래로 가는 연구고요. 후향성 코호트 연구는 내가 지금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 대상자들의 과거 자료를 뒤져서 조사를 하면 과거를 조사하면은 후향적 과거를 보기 때문에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연구가 시행된 건 언제다? 1978년이고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자료가 쌓인 거는 1945년부터 1965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표본 추출 방법도 이렇게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이제 각각의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또는 뭐 20세의 어떤 키를 조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20세에 있는 여성의 키를 조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20세 여성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명만 뽑아서 1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표본을 뽑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간격을 정하고 첫 번째 표본을 이미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격을 가지고 뽑는 방법을 계통 추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들어가면은 집락 추출, 층화 추출, 계통 추출, 임의 추출, 단순 추출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보게 될 건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계통 추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자, 오늘 5일이니까 자 5번, 15번, 25번, 35번 이렇게 간격으로 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계통 추출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쭉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20명을 뽑을 건데 간격을 100명 중에서 20명 뽑을 거니까 간격을 5로 정해놓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았더니 2번이 뽑혔어요. 그럼 2번에다가 더하기 5를 해서 7번이 표본으로 뽑히고 또 더하기 5를 해서 12번이 표본으로 뽑히고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는 방법을 계통 추출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이론 이해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자 그다음 항상 새로운 유형 완전 공중보건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는 아예 새로운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면 아 저건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예 새로운 유형이라도 우리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거, 될 수 없는 것들을 좀 가려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요령을 키워야 되겠죠. 자, 손상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누가 다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는데 원인이 될 수 있는 역학적인 인자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인적 요인, 내가 부주의해서 환경 장애 요인, 내가 어떤 장애가 있어서
어때요, 여러분? 장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가 문제가 되겠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장애라는 게 어떤 손상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요거 좀 이상해요. 환경적 요인, 뭔가 환경적으로 다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매개체 요인, 뭔가 다치게 하는 중간에 어떤 물건들이 있다거나 걸리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어떤 매개체가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손상의 역학적인 주요 인자로 보기 어려운 거는 장애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3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요건 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넣어놓긴 했지만 사실 새로운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에서는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된 거지만 제가 요게 그 보건행정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해서 공중보건 파트 10에 그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 요 내용을 넣고 강의를 해드렸었어요. 강의를 하고 마지막 핵심 이론 정리할 때까지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게 2020년에 한 3개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 문제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도 그러니까 빈출이 아니어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 아직 공중보건에서 이렇게 출제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출제가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문제가 출제됐던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수압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직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스트렝스,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약점도 있겠죠. 위크니스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O는 오퍼튜니티라고 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T는 트릿 해서 위협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조직의 강점과 약점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와 위협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SW는 조직의 강점, 약점, O와 T는 기회와 위협. 그래서 우리 조직의 강점과 외부에서 오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SO 전략. 우리 조직의 약점이 있는데 외부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WO 전략. 강점이 있는데 어떤 위협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ST 전략. 약점이 있고 위협이 있다라면은 WT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간단한 이론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위험이 있대요. 근데 우리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 폐기한다라는 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WT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제가 뭐 수업 이론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를 풀어봐. 자, 문제를 먼저 이런 식으로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공부할 이론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조금 감을 좀 잡아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문제를 좀 풀어봐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전체 이론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기초 이론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그래서 2달 반 정도 걸릴 거예요. 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 공중보건 1권, 2권을 아주 샅샅이 공부할 거예요. 내용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할 때 내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 외워야지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워요. 어차피 그냥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암기로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반복이 들어가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 앞에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앞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에서는 이 기본서 내용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정말 핵심이고 빈출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을 하고요. 자, 거기에 플러스 기본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예전에 출제된 적이 한두 번 있거나 그런 내용들을 심화해서 조금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박스 안에 이제 심화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 심화이론에서 다뤄질 내용들이고요. 원래는 제가 그걸 이제 유인물로 심화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배포를 해드렸었는데 간혹 이제 전체 프리패스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 이론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심화이론에서 나눠드리는 자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아쉬워서 일부러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서 안에 있는 심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너무 중요한 거야. 꼭 해야 돼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보실 필요는 있다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심화이론에서는 이 공중보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중보건 3권에 있는 법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법규 내용 중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 빈출돼서 자주 나오는 거는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다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가끔 이제 법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심화에서 법규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자, 단원별 문제풀이는 단원별 기출 문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기출 문제집은 그냥 연도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 이론 절 순서 그대로 기출문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정말 빈출도가 높구나. 이 내용은 출제 비중이 낮구나.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 저런 식의 문제도 나오는구나를 비교를 하면서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지만 문제를 풀면서 이론도 정리하고 복습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 연습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합격으로 가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제가 잡고 있어요. 각각의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본 이론, 그다음에 기본 이론이 9월에서 한 11월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그 문제집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당일날 와서 시간 초재고 몇 분 안에 문제 풀고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 의도 파악이에요. 수험생은 우리 문제를 시험을 볼 때 이 이론의 정확한 근거가 뭐지 보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지가 더 중요해요. 문제에 따라서 같은 보기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의 뉘앙스에 따라서 A가 답이 될 수도 있고 B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가장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2개만 골라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라면 저는 기본 이론이랑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정도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모의고사도 시험 보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시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는다라면은 기본 이론만 수강하시고 문제집 시중에 있는 거 사서 나름의 방법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무조건 제 수업만이 정답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의 마인드, 자세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겠죠. 그래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강의 첫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선택할 때 어떤 수업을 듣고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걸 선택할 때 아마도 합격 수기를 많이 보셨겠죠. 그렇죠? 합격 수기를 보고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곳으로 찾을 거고 합격 수기를 보면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신 합격생들의 대부분 하는 말이 제가 강의 중에 합격할 걸 믿고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강의 첫날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시험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는
합격할 거야라는 걸 생각하고 공부를 하겠죠. 지금 마음은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떨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성적이 좋지도 못하고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이 경쟁을 뚫고 내가 제일 1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제 나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불안감이 연습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력,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처럼 해드리는 건데,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를 해주냐면, 내가 뭐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나 딸 낳고 싶으니까 아들은 안 돼요, 아들은 안 돼요, 이렇게 빌면은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저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딸을 점지해 준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미래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뭐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사 말고 주어. 결론 말고 주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걸 믿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합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스스로. 그래서 단순히 합격할 거야 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합격을 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어디에 살면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뭐 퇴근하고 나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 거야 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기운이 나고 힘이 받고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더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 좋은 거 말고 좋은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의 각 과목,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 희망 점수를 좀 적어두세요.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이고, 저는 이 방법으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나 마인드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시험 공부를 할 때 시험 보는 모든 과목의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 점수를 봐요. 되게 기분이 좋고 저 점수가 내 점수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점수는 그러면 희망 점수는 그래도 나는 좀 소탈하게 한 85점, 90점 아니에요. 점수는 무조건 최고치. 내가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찍은 것조차 맞아서 받을 수 있는 점수. 그래서 최소한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100점은 적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 100점을 못 맞더라도 95점, 90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 점수를 항상 적어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희망 점수에 희망이잖아요. 소심해질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나의 희망을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 수기를 먼저 쓰란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합격해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나는 매일 아침 몇 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냈고,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리프레시를 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합격 수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이 되기도 해요. 그걸 적어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당연히 그 합격 수기가 실제가 될 거고, 나중에 그 합격 수기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합격 수기를 쓰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합격 요 한 순간만을 생각하지 말고, 합격한 다음에 내가 발령받기 전에 발령 받을 때까지 어떤 취미를 할 거고, 어떤 여행을 할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2019년에 2017년부터 제 수업을 듣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첫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해줬던 얘기가 너무너무 도움이 돼서 집에서 설거지 할 때도 그걸 계속 틀어놓고 있었대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합격 수기도 미리 쓰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원하는 지역에 서울시에 기술직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고, 그때까지 이 친구가 항상 뭘 생각했냐면, 교수님 저는 합격하면은 발령 받기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올 거예요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합격하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9년 12월에 스페인으로 가족들 여행 갔다 오고서 발령 받고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합격하자마자 저한테 달려왔는데 자기 책 앞에 자기가 발령받을 자기가 지원할 그 지역의 보건소 사진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게 너덜너덜해지도록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될 거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이라는 게요. 운이 조금 따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을 내가 어디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나는 85점을 맞았는데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경기도 지역이지만 90점이 넘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운이죠. 이건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디를 선택하느냐, 누가 나의 경쟁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운이라는 걸 어쩔 수 없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운도 내 편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론을 회독수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암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책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론서를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부 비법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이.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집에서 혼자 있어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카페처럼 시끌시끌한 데가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요만한 소음도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볼 때 그걸 내 글씨로 다 일일이 요약 정리를 해서 봐야지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정답이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요약 정리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전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 안에서 내 나름의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정리된 요약된 내용에다가 뭔가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 중에서 뭐가 좋다라고 정해드리진 않아요. 각자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나마 공부가 잘 됐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지를 좀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대신 이거는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를 정해야 돼요. 그 일과표를 정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돼요.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죄책감이 들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내가 합격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간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고 내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지, 요약을 하면서 공부하냐, 책을 많이 보냐, 문제를 많이 푸냐, 이거는 각각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생활 계획표를 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무조건 지켜야 돼요. 눈 뜨는 시간보다도 내가 최소한 책상 앞에서 책을 열고 최소한 7시 또는 8시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열고 앉아는 있겠어. 공부를 당장 시작은 못하더라도 앉아는 있겠어 라는 것만은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공부하게 되고 집중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만의 리프레시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커리큘럼대로 잘 가고,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잘 믿고 잘 설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을 합격시킬 거야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의지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공중보건에 대한 공중보건 기본 이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